안녕하세요. 제2강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매매교환, 현물출자, 부담이 있는 증여, 부담물 증여까지 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협의매수, 공매경매, 물락, 대물변제,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여기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5번째 협의매수, 공매경매, 물락 보시면 교재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와요. 어렵다는 거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거나 아니면 내가 자주 접하거나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뭐 다 비슷하긴 하지만 뭐 협의매수, 공매, 경매, 물락 이런 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쓰이는 잘 이렇게 뭐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잘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이나 법률 현상을 규정을 하고 어떤 법을 적용할 건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상관의 약속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사안을 보고 그거는 뭐 협의 매수다, 그거는 공매다, 경매다 이렇게 딱 맞게끔 해놔야지만이 어떤 혼란이나 혼동이 없고 그러므로 해서 법적 안정성과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그 법익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 이제 용어의 문제가 좀 자꾸 나오는데 봅시다. 저번처럼 좀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협의매수. 이 매수는 알아요. 매수. 사들이는 거예요. 그죠? 사들인다. 매도는 판다, 매수는 산다. 이거는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앞에 어떤 뭐 꾸며주는 말이 붙었어요? 협의해서 매수한다. 그죠? 협의해서 매수를 해요. 근데 보시면은 매매할 때, 계약을 할 때, 채권법상의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법에 15가지 예시적인 어떤 그런 뭐 계약 형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는 얼마든지 창출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점유권, 소유권, 그다음에 지상 지역 전세권, 그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같은 이제 물권법에서는 딱 8가지만 딱 못 받고 그 이상의 물건은 창설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어쨌든 그 협의를 해서 이제 매수를 한대요. 근데 이제 보통 계약할 때도 상대방하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얼마에 팔겠습니다, 얼마에 사겠습니다, 뭐 저 물건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간의 협의고요. 이 협의라는 거는 잘 보시면은 뭐 공익사업법이나 이렇게 이제 법률에 규정된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땅이 어디 이렇게 있어요. 땅, 그죠? 근데 요즘에 그 뭐 3기 신도시네 뭐래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지역들이 이제 들썩들썩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땅 주인, 지주라고 하죠, 지주. 그 지주들한테 이제 땅을 수용을 해서, 그죠? 수용을 해서 뭐 이제 뭐 주택난 해소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신문이나 매스미디어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땅 주인들이 있죠, 지주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 그죠? 국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이면 개인한테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은 절대권입니다. 절대권.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절대권이에요. 근데 국가가 이 지역의 땅을 여기다가 뭐 3기 신도시를 짓겠다 라고 하면 이 지주들은 반강제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이 땅을 국가에 팔아야 돼요. 그죠? 그거는 할 수 있는 논리는 소유권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 공공의 이익, 줄임말로 공익이라고 합니다. 공익이 훨씬 컸을 때는 국가가 이 땅을 수용해서 공익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 공익사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32페이지 첫 번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의 토지 및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익사업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용을 해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절차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마음대로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가격을 또 많이 줄 수도 없고 너무 적게 줄 수도 없고 어느 적정선을 줘야 되는데 이 적정선의 금액은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보통 그냥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에서 얼마 나오겠죠? 근데 그 땅이 만약에 요만큼 땅이 예를 들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시세보다는 보통 많이 낮아요. 시세는 이거보다 한참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주들이 반발하겠죠. 차라리 내가 이 땅을 사고자 하는 개인한테 매매를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받을 텐데 국가의 수용이 됨으로써 협의 매술 과정을 통해서 수용이 됨으로써 거의 헐값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되면 지주들이 많이 반발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토지 보상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토지 보상을 받은 이 지주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고 팔까봐 보통 그냥 채권으로도 많이 또 섞어서 줘요. 채권으로. 국가 채권으로 좀 섞어서 많이 주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양도세를 이렇게 좀 절감한 인센티브도 주기는 하지만 지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뭐 그런 소식들은 아니에요. 다. 어찌됐건 지주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라는 상대방한테 땅을 넘기죠. 그리고 토지 보상금을 받죠. 땅이라는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토지 보상금이라는 그 명목으로 유상으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 약간 협의 매수라 그래요. 협의 매수 공익사업법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매 경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물납은 뭐냐면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이 이제 사업이 잘 되면 세금이 텍스가 굉장히 크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때 만약 그 A라는 사장님의 회사가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세금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뭐 한 30억이 나왔다 세금이.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급여라고 가정을 했을 때 회사가 이 30억을 다 세금을 내면은 뭐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이 30억을 가지고서 다른데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한다거나 R&D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본인이 필요한 원부자재를 확보한다든가 사업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더 크거든요.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해버리면 그냥 본인 법인 통장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사람 뭐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걸 분할해서 납부하는 분납도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물납이라는 거는 물납의 요건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이 다 충족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대신 내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면 이거를 받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이제 환가, 현금화도 잘 팔리죠. 그러니까 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요건에만 맞는다면은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거를 안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 경매 이걸 보시면 공매하고 경매 일단은 좀 처음 나오는 용어인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A하고 B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B가 A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한 3천만 원만 꿔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빌려줘요. A가 B한테 빌려줘요. 그럼 얘는 채권자가 되죠.
나중에 3천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되고 B는 3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좀 더 편하게 다른 예를 들면 채권자가 만약에 은행이다. 가정을 하면 B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B는 대출 약정 계약서에 따라서 이자율 얼마에 뭐 어떻게 갚아야겠다, 갚아 나가겠다는 그 약정서 다 쓰거든요.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계속 원금 또는 원금과 이자 합쳐서 원리금이라 하는데 원금 또는 원리금을 계속 은행에다 그냥 납부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없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B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원금이나 원리금을 은행에 이렇게 상환하는 거를 못한 거예요. 갑자기 뭐 이제 사업이 안 된다거나 뭐 그래서 안 되는 거. 그러면 A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A 입장에서도 은행 입장에서도 돈에 대한 이유는 가치는 이자로 이제 이자로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은행은 그런 돈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A가 이익을 내는 건데 이자를 통해서 만약에 B가 그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을 하지 않으면은 A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겠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도매상이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럼 A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될까요? 3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그죠? 그래서 이제 채권 확보하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변론으로 하고 저 차에서 B가 이제 이 개인 간에, 그죠? 그러니까 사인간이라고 해요. 사인간. 은행이라는 사인, 순수 개인이라는 B라는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A가 B에 대해서 어떻게 채권을 갖다 확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A 입장에서는 이제 뿔따구 안에 가서 B를 찾아가서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하면은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완전히 삭가쓴 그 추심행위라는 저승사자라고도 별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 불법 추심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은 A가 B를 찾아가서 때리고 협박하고 해서 나의 채권을 확보하는 개인의 힘으로 구제하는 거는 금지돼 있어요. 사력구제 금지 또는 자력구제 금지라고 하거든요. 자력구제 금지 원칙 하는데 왜 이게 금지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A가 조폭동원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어떻게든 하겠지만 사회 혼탁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A가 그러면 본인의 채권을 포기하고 맙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제도를 만들어놔요. 어떤 제도가 뭐냐면 B가 계속 갚질 않아요. 그러면은 A는 소송을 하겠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요. 내 채권이 얼마고 뭐 이 사람이 뭐 언제까지 갚다가 언제부터 갚지를 못해서 내 채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문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 B라는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압류, 그죠? 압류했다 또 가정을 하고 그 압류만 하면은 뭐 이게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니까 압류된 물건을 현금화시키는 현금화시키는 방법이 공매나 경매예요. 공공기관이면 공매,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경매인데 어쨌든 간에 파는 거예요. 파는 거, 그죠? 팔면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팔면 어느 정도 현금화 되겠죠. 그러면 B는 본인의 채권의 충당, 채권을 만족을 시키고 그걸 채권 만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인 채권에 충당을 하면 본인 채권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겠죠. 그렇게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절차들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제3자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객관적인 거고 개인 간에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이제 뭐 조풍은행을 동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눈살 찌푸릴 이유도 없고 다 이제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 중에 나오는 게 공매와 경매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 대물변제라는 건 뭐냐면요. 변제는 알아요. 변제. 그죠? 갚는 거예요. 갚는 거. 그죠? 갚는 거. 갚아요. 변제한다. 빚을 변제한다. 그죠? 갚아준다. 갚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앞에 말이 뭐가 있어요? 대물. 뭐냐면은 물건으로 대신해서 갚는다. 물건으로 대신해서 갚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느 이제 집을 지어서 파는 그런 업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이제 세 채를 지었어요. 세 채를 지었다 가정을 하고, 근데 이제 본인 자본으로, 본인 돈으로 다 땅도 사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치고 뭐 다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대출을. 아니면 다른 개인한테, 아니면 법인한테 돈을 빌리든가,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타인 자본. 본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타인 자본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다 아까 다 집을 짓고 나서 하게 분양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분양이 잘 됐어요. 부채까지는. 근데 이게 분양이 안 된 거다. 꼭 가정을 하면 뭐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양이 다 돼야지만이 이 집을 짓기 위해 그동안 들어갔던 차입금에 대한 걸 다 변제를 하고 이자도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돈을 이 사람이 집을 지은 사람이 A라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B한테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빌렸다 가정을 하면, A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갚고 싶어도 이게 이 돈이 분양이 안 되니까 돈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추가 대출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B를 답답한 상황이고, A 입장에서도 빨리 내 돈을 회수를 해서 나도 이 돈 갖고 다른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기회비용이, 아쉬움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10억을, 이 채권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죠? 누가 담보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 사람하고 계약서는 쓰겠지만 그것도 이제 불안한 거죠. 이 사람이 그냥 못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10억 날리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상황에서 차선책은 뭐냐? 이 분양되지 않은 집이 있죠. 이거를 10억 대신 받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B가 분양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A가 B한테 10억을 갚아야 되는데, 변제를 해야 되는데,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대신 물건이라는 건 보통 부동산을 지칭합니다. 대신 물건으로 갚는 경우, 이때도 실질적으로 보면 B가 이거를 분양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죠? 양도예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대물 변제도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 제가 안 썼네. 32페이지 7번 이렇게 보시면, 유증받은 부동산 대신 유류분 권리자가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이게 제가 좀 읽어볼게요. 법원 판결에 의한 유류분 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유증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아마 무슨 말인지 분명히 한국말인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증, 유언으로 증여받은 경우인데, 유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증여를 받았다.
유연인데 유언. 그죠? 그래서 유증이랑 유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자녀가 1, 2, 3, 4, 4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유언을 통해서 증명가 됐어요. 유언을 통해서 하여튼하게 자녀분들한테 내려갔어요, 재산이. 그래서 어머님이 일단은 없다고 일단 먼저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는 이제 설명의 큰 이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4명이 각각 지분이 상속 지분이 4분의 1씩 있는 거예요. 4분의 1씩. 그죠? 4분의 1씩 있어요. 4분의 1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상속이 발생한 게 12억이면 3억씩 있는 거예요. 3억씩. 이해되죠? 여기까지 오케이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똑같은데 다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전에 부모님한테 증여를 미리 받은 거나 그런 거 해갖고 해보니까 5억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그냥 불공평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러고 그냥 쭉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반기를 들 수가 있어요. 나머지 형제분들은, 형제자매들은 이분은 뭐 이제 정당한 본인의 몫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불만이나 불평이 없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유류분이라고 해갖고 원래는 상속분이 있으면 4분의 1씩이잖아요. 똑같이. 근데 유류분은 본인 지분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요거의 2분의 1이니까 유류분은 1억 5천이 돼야 되죠. 1억 5천. 그죠? 이거를 본인보다 더 많이 받은 자한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청구. 그죠? 내 돈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지만이 유효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소멸시효에 걸려서 그냥 그 권리는 또 사라져 버립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도 5천만 원 정도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하면 부동산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큰 부동산이 가고 이 사람한테는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부동산이 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럼 이 부동산 팔아갖고 나한테 이걸 달라 고 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큰 부동산을 팔려고 할까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 사람한테 그냥 캐시로 줘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 사람이 이 큰 부동산에 대해 일부 지분이 있었는데 그 지분만큼을 이 사람한테 팔고 5천만 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볼 수 있죠. 그죠? 나의 지분이 가고 유류분을 통한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유상, 양도가 됨으로 양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양도에. 이해되세요? 양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봐야 돼요. 스토리를 보면은 내가 원래 권리가 얼만큼 있었는데 상대방한테 이게 몫이 더 간 거예요. 그죠? 부동산이 더 갔다고 하면 나 지분이 저 사람 지분으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거를 내가 돈을 받고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잘 좀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한지처분 경계 양도담보 이거 쭉 있는데 오늘은 그럼 일단 이 양도담보 먼저 합시다. 양도담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은 말을 때가 뭔가 담보예요. 담보 그죠? 양도 뭔가 처분했다 넘겨줬다는 의미예요. 담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럼 물적 담보를 넣어야 돼요. 아니면 인적 담보, 보증을 넣든지 예를 들어서 뭔가 그런 건 담보라고 해요. 담보. 그래서 말을 요 양도라는 말, 요 단어랑 담보라는 단어를 각각 떼어내 생각하면은 뭐 얼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두 단어를 붙여놔 버리니까 양도 담보 이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교재를 먼저 보시면 34페이지 양도담보라 함은 채무담보 제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채무를 이행하면 등기를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즉 양도담보의 경우 외형상 등기 형식은 양도이지만 실질은 담보의 제공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분명히 한글을 읽었는데 아마 이해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장이에요, 공장. 연계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고. 공장인데 제조 공장이에요. 제조 공장.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영업 활동을 하시는 뭐 A라는 회사예요. A라는 회사. 근데 이제 계속 영업을 이렇게 제조를 하다가 보니까 기계가 이제 마모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공장 라인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신 기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필요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생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기계를 사와야 되잖아요. 기계를요. 그죠? 기계를 사와야 되는데 기계값이 일단 비싸요. 비싸. 기계가 만약 한 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한 10억 정도 한다. 예를 들어서 그죠? 굉장히 비싼 고가 기계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막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설치 해갖고 공장을 잘 돌리고 있어요. 새로운 기계를 설치. 굉장히 좋아요. 그죠? 이렇게 막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가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운영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 자금이. 그래서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빌려야 되잖아요. 그죠? 은행 가서 빌려도 되고 뭐 개인 간에 빌려도 되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개인 간에 빌리다 가정을 하면 A가 B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B는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죠? 담보를 잡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다른 보니까 A가 딱히 담보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담보 잡을 수 있는 게 보니까 옛날 노후화된 기계는 가치가 10억까지는 안 나간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게 굉장히 범용성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새 거고. 그러니까 10억 가치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 기계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 나도 이 기계를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담보를 잡는다는 거는 내 수중에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죠? 비수중에 갖고 있어야지 애가 혹시 그걸 갖고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잠적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디 이제 그 금방 가갖고 뭐 돈을 급전을 빌린다고 하면은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뭐 시계나 이런 걸 맡겨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정도 시계를 갖고 있어, 아니 그 전당포에서나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빌려가는 사람이 언젠가 다시 올 테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오면 그럼 팔면 되는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B가 공장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큰 쓸모는 없어요. B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기계를 떼다가 내 집에 나 갖고 있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B 입장에서도 기계를 떼갖고 뭐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도 골치 아플 뿐만 아니라 A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 시설을 증설을 하고 신식화 시켰는데 이 주요 생산 라인 중에 하나가 덩그러니 없어져 버리면 이 전체 회사 공장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쌍방에 피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때 방법이 뭐냐면 기계는 그대로 내비두되, 그죠? A가 계속 사용을 하게 하되 담보권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담보권을 설정을 해주고 10억을 빌려받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잘 갖고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 본인 채권이 회수가 되니까 이 원금 10억에도 이자를 더 받겠죠. 회수가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뭐 원금을 안 갚거나 이자를 안 갚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B한테 넘기겠다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약정. 그죠? 그걸 양도담보 계획이라고 하고 그걸 양도담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는 A 소유의 기계가 B한테 넘어간 거는 아니에요.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이 내 돈을 잘 갚지 않으면 이 소유권을 내가 이전받겠다. 향후에 이전받겠다. 그런 식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도가 일어난 게 아니죠. 이해되세요? 아까 대물변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양 그걸 갖다가 대신 10억을 넣고 받은 거잖아요, 소유권을요. 그러니까 이제 양도가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양도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나중에 당신이 갚지 못하면 그때 소유권을 내가 갖고 오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양도담보계약 요 설정 당시에는